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가족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족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개인들의 판단과 우리 당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반발하는 민주당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교차해서 반복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탈당 선언하신 분, 그리고 탈당을 예고 또는 경고한 분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어제 오후에 열렸던 민주당의 의원총회, 굉장히 심상치 않았던 분위기라 그러죠. 뭐 일각에서는 사실상 헤어진 결심 이런 걸 밝힌 자리가 됐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오는데 어제 의원총회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어제 한 절반 정도 왔던 것 같은데요. 예. 어제 한 20명 넘게 발언을 20명 했습니다. 어제 발언한 분 중에는 소위 아주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있었고, 저 말고도 비공개 회의에서 저보다 아주 더 세게 아주 강력한 그런 비판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퇴해야 할 이유가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하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꺼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런 걸 좀 전한 거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친명이라고 꼽히신 분들은 굉장히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다른 설명이 아직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화면으로 어제 의총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좀 정리해 보죠. 좀 4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홍영표 의원 굉장히 강하게, 지금 보면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피칠 갑된 손으로 웃으며 빵점 얘기를 했다.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요, 서른 의원 대표직 내려놓고 총선 불출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리고요, 오영환 의원은 수수비의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송갑성 의원 요새 강한 불만 표시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 없이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비판, 반발 이렇게 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시고요. 어제 의원총회에도 좀 참석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당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평가 좀 다 받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의원총회에서 고성도 좀 오갔고 거친 말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비명계 의원들 특히 반발이 거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의총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예, 의총 분위기가 고성이 오가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나 앞에 등단해서 발언을 했던 의원들이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경청을 했고 또 눈을 감으면서 의견을 듣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홍영표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 끝난 다음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한 20명 정도가 목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친명으로 꼽히시는 의원분들도 상황에 대한 우려,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예,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윤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이 매우 중요했다. 예. 그리고 윤종석 실장 공천은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몇 석을 얻을 수 있느냐? 처음엔 160석, 120석, 이제 100석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느냐? 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왜 임종석 실장까지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죠. 그러면은 어제요 이런 뭐 항의하는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늦게지만 참석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말이나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뭐 처음에 발언을 하시겠냐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요청에 본인은 안 하겠다는 이 손짓을 했고요. 그리고 줄곧 내내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고개를 들고 천장을 응시하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계신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듣고만 있었다 이 뜻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컷오프 결과가 나온 임종석 전 실장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당에 네. 재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결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숙고해서 좀 번복해달라는 요청인데 예. 많은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오늘 탈당 얘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조금 의외라는 반응인데 혹시요 임종석 전 실장의 탈당을 의원님께서 좀 만류하시거나 좀 연락을 하시거나 그러셨습니까? 예, 뭐 연락을 해서 대화는 나눴습니다만 뭐 탈당을 만류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본인이 아직 탈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임 실장은 예전에도 저에 대해서 뭐 만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본인도 아마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끝까지 전략공천 결과에 대해서 예. 승복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대로 싸워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은요 민주당의 지도부가 컷오프 결과 그러니까 전략공천 결과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계속 민주당에 남는 선택을 할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예, 뭐 현재로서는 탈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도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론에는 당을 나갈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말한 그 얘기 속에 많은 예.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임 실장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정치를 시작한 분이고,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모든 몸을 던져서 다 해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그야말로 정치는 생물이겠죠.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담겨 있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요. 임종석 전 실장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네. 만약에 임 전 실장을 민주당이 공천을 했을 경우에 여당에서 사실은 586 운동권 기득권 프레임 그러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세적인데 네. 이것 때문에 이걸 의식하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런 시각도 좀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약에 그런 시각이었다면 사실은 전략공천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나와야 됐죠. 그런 부분들이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을 거고요. 예. 그러나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공천을 단수 공천 받으신 분 중에서 운동권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운동권은 그냥 단수 받고 예. 친명이라는 이유로 단수 받고 어떤 운동권은 운동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치를 국회의원 2번 하고 오랫동안 이 제야에서 몸담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권의 또 본령과는 또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 임실장에 대해서 운동권의 논리, 운동권의 책임론을 씌운다는 것은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 공천 결과 물론 다 전부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중간 정도의 과정을 보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평가 중에 하나가 비명횡사 뭐 이런 표현까지 좀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예.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문정당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건데 지금 이 공천상을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어떤 생각할지 궁금한데 혹시 연락은 좀 해보셨습니까? 뭐 직접 연락은 안 했습니다만 대통령님의 성정으로 봤을 때 아마 대통령님도 많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계실 거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얘기를 언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또 판단을 하고 계실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님만큼 요즘에 마음이 사나우신 분이 없을 겁니다. 혹시 향후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럼? 뭐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예. 사실상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민주당의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책임감을 또 느끼시면서 고뇌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달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평산마을에서 만나서 독대를 한 30분 정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 이게 좀 뒤늦게 좀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당대표 시절 얘기를 꺼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가 먼저 측근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당부했다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이게 실천이 안 된 셈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선거를 앞두고 당이 혁신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의 측근들을 먼저 쳐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 뭐 가죽 얘기도 나왔지만 예. 이 남의 가죽, 비명계의 가죽을 벗기는 일들이 시종일관 진행되고 있고 본인들의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는 단수공천으로 일관하는 이런 과정들은 예. 혁신이 아니다. 이거는 사이비 혁신이다.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당의 통합과 혁신을 아마 주문을 하셨을 거고 예. 그 혁신에는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치면서 당을 혁신 공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민주당이 살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윤영찬 의원께서는 경선을 이제 치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선 지금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감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셔야 되는데 예, 혹시 경선에서 탈락하더라도 당을 나가는 그러니까 탈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이거 좀 질문이 좀 있었긴 한데요. 어차피 뭐 경선에서 탈당해도 경선을 지더라도 탈당을 해도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예. 그리고 저는 지난번 그 원칙과 상식에서 당에 남기로 했을 때도 예. 선산을 지키는 구분 소나무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저는 끝까지 민주당에서 싸우고 그리고 민주당을 정상화시키는 정풍 운동을 하겠습니다. 요거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기소가 된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그러니까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말씀인데요. 약간 당에서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거든요.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컷오프고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경선에 임할 수 있게 이렇게 판단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그것도 매우 불공정한 친명과 비명에 대한 차별적인 이중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의원은 뭐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예. 또 이수진 의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본인이 잘못을 했더라도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죠. 판단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의 이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떤 결정의 판단 근거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신과 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자초해서 도대체 얻을 결과가 뭐냐. 결국은 총선에서 패배를 우리가 스스로 예.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냐. 예. 우리 윤석열 정권에게 민주당을 헌납하겠다는 거냐. 예.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벌어져서 예. 제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20여 초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 계시다면 딱 한 20초 정도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기회가 없다. 이 기회를 다시 당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예. 당신에게도 기회가 없고 당신 역시도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 당의 운명과 같이 할 것이다.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영찬 의원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명계 꽃빛이죠. 저희가 기회가 되면 친명계 의원도 좀 비슷한 상황으로 좀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해드립니다. 일단 윤영찬 의원 물론 좀 본인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쓴소리 굉장히 지금 인터뷰에서 많이 하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앞서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약간 비춘 게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 뭐 좀 얘기도 꺼내놓은 게 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서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귀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귀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 만나는 자리인데 그 장소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였어요. 근데 러닝머신에 올랐을 때 또 하필 러닝머신에 TV가 있는데 그 TV에 속보로 임종석 전 실장 기자회견 내용이 속보가 딱 떴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피트니스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거든요. 지금 나오네요. 화면 보니까 하필 또 저게 떴어요. 네. 러닝머신 앞에서. 윤주진 대표가 좀 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저 장면을 봤을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뉴스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으로서는 지금 임종석 실장 문제로 민주당이 너무 시끄럽고 논란이 되는 것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아닐까. 그냥 이 안에서만 좀 시끄러울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뭐 크게 국민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보고를 할 수도 있죠. 잠시 스쳐가는 찻잔 속의 태풍일 뿐입니다. 될 것 같다. 그런데 트니까 이거 사람들이 참 많이 보겠구나.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지금 속보로.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게 운동하는 데를 가서 운동권의 주역을 만났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플리처 상감이다. 이 사진 한 장 재밌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오늘 느낀 바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뉴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도배가 되고 있고 어딜 가나 임종석 실장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일단 짧게 먼저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 관련 문제가 이렇게 처리가 될 경우에는 반발이라든가 이게 이슈가 된다든가 이거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예상을 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당해서 한 걸로 볼까요? 저는 그것이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잡음과 논란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논란은 분명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그런 논란을 회피하면서 혁신 공천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만 이 지역구는 원래부터가 예. 다 아시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미 서초로 옮겼기 때문에 전략 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어 있었죠. 실제로 경선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 공간일 수밖에 없고 당이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 전 그렇다면 그분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충분히 알았을 거다. 아. 전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였을까라는 고민은 분명히 있어요. 거기 아니면 다른 데 못 간다라는 얘기를 했죠. 예,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저도 괴로운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탈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까 윤영찬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했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분위기로 말씀을 했거든요. 윤영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탈당하기 몇십 분 전에 철회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예. 소위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근데 당시에 임종석 전 실장이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는 거를 만류했다.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함께 당을 위해 헌신하자라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오.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잣대일 때는 다른 잣대를 댔을 때 본인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문명 합의 정신과 험지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명 합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살려야 된다는 합의 정신이 아니라 예. 소위 문명의 단합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당의 결정들을 누구나 수용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개인으로 투사되는 게 아니라 예.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소위 그것들을 갖다가 단합이라는 측면에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험지 여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후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공천, 전략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당이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 당이 후보를 내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 이제 거꾸로 이게 예를 들면 논의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임종석 전 실장이 좀 재고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 받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네, 좀. 네. 그런 가능성이 그 재고 결정에서 요청이 받아지지 않아도 탈당은 안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정치가 생물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 탈당하지 말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아야 된다.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본인이 한 행보가 분명히 있고 예. 충분히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예. 결행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애당심에 맞게 예.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게 홍영표 의원이고요. 그 목소리와 함께 앞서서 이달 초죠. 이재명 대표가 평상마을을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전 대통령이 꺼내는 얘기가 있어요.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적대 정오의 정치, 지지자들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증폭이 돼서 정말 살벌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좀 상생의 정치 앞장서 주기 바라고요. 또 상생의 정치를 많이 더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한 5에서 한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 나가라.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좋잖아요. 나가라.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요. 패널 네 분께 글쎄 이거 뭐라 그럴까요? 퀴즈라 그럴까요? 뭐 좀 미리 좀 답을 드려 쓰셨는데 질문을 화면으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윤영찬 의원께 질문 드렸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음표로 돼 있죠? 자, 물음표 저 말풍선이요. 지금 동그라미가 아니라 그냥 뭐 터진 것처럼 돼 있어요. 묘사가 지금. 근데 지금 분명히
문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패널 네 분께 미리 드렸는데, 자, 이거 한 분씩 답을 보겠는데, 네 분 좀 다 들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쓰셨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카메라에 좀 잡아볼까요? 글씨가 좀 작게 쓰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썼는데요. 인간에 대한 예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 공지영 작가의 유명한 책 제목인데 얼마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공지영 작가의 책을 하나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책 제목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였어요. 이게 조국 전 장관이 그 평산마을 찾아간 날 그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상 그 책을 추천하면서 책 제목이나 어떤 책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사실상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공지영 작가의 책을 추천했길래 제가 이번에도 공지영 작가의 책 제목을 가져와 봤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다 그 공지영 작가의 책 제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책 제목은 그러니까 하위 10%로 지목된 분들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빵점 맞은 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다시피 웃었잖아요. 예.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책 제목을 떠올렸을 거고. 아, 이게 책 제목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지영 작가의 책 제목이고요. 그걸 또 인용해서 쓰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그렇습니다. 또 컷오프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것도 같은 작가의 책 제목입니다. 또 고민정 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마 이런 책을 각각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거가 같다라는 설명이시네요. 예, 그런 책을 추천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간에 대한 예의, 그 책 제목을 떠올리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자, 이번에는요, 김성환 시사평론가는 서운 쓰셨네요. 서운.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인데 결국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전직 대통령 입장으로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어떤 그 입장이 나온다 그러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게 되는 거예요. 더 민주당의 갈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메시지 또는 사인으로 인식이 되겠죠? 네,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죠.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야당의 정치에 개입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 예방했을 때 찾아갔을 때 그때도 사실 문 전 대통령이 말리길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안 한 거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 해도 된다는 뜻으로 비춰질 발언을 또 했단 말이에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약간 좀 분위기에 따라서는 취지를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한 발 나가면 진짜 민주당을 완전히 파국으로 내몰 가능성도 있다. 당을 진짜 쪼개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문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낸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인간적으로는 그렇다고 제가 쓴 거고요. 정이 너무 이끌리시지 말길 바란다는 말씀들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나 뭔가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 이번에는 윤유진 대표는 뭘 하나 빈칸을 만드셨네요. 저 카메라 앞에 이렇게 가운데 들고 계세요. 명 그리고 빈칸 정당. 그럼 뭡니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문이 빠졌습니다. 아, 그럼 문을 드러낸 겁니까, 지금요? 지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명문정당을 약속을 했고 명문정당에 대한 그 당부를 했죠. 저번에 미 만남에서. 그 후로 이제 정말 분위기가 왠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점점점 소위 친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치적 동지들이 제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명문정당이 아니라 그냥 명땡정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상당히 딜레마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전면적으로 민주당 정치, 내부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부지리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총선이 불리해질 경우에 본인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 민주당에 또 새로운 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나서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해 좋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을 믿고 따랐던 참모들의 어떤 서운함,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인간적 괴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한다 지금 그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무슨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움직인다. 왜냐하면 이대로 공천 파동이 계속 유지가 되고 개파 갈등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는 총선은 민주당에게 어려워지는 것은 같은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이 지분과 오너십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아마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좀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단. 이게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결단. 이쪽 지금은 이거 보면 김성환 평론가하고 윤준희 대표님 다르게 전망을 하신 셈이 됐어요 지금요. 자 마지막으로 김종욱 전 행정관은 소위 부담. 이거 정치인들이 종종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요? 그냥 그저 웃기만 하고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불편하지만 이해할 거라고 봐요. 불편하지만 이해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천 과정을 가장 많이 봐오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2012년 한명숙, 2016년 김종인, 2020년 이해찬 이 과정이 좋은 적도 있었고 나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3의 어떤 인물들이 개입해서 공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 소위 공천 관련해서 현직 당대표와 반대 입장을 개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이 어떤 파장이 올지를 충분히 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 주로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룰대로 진행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터치를 안 하는 스타일이었었어요. 지금까지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손을 놓는 상황처럼 예를 들면 상황들을 갖다 봤었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편하겠지만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인이 개입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충분히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관해서 소위 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 제가 요거 윤주진 대표 짧게 제가 한 30초 정도만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의원, 아까 윤영찬 의원도 있었지만 홍영표 의원 등등등등 뭐 대단해요. 지금 반발들이요. 엄청난데 이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어떤 접촉이나 연락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근데 그 메시지를 능수능란하게 간접적으로 잘 내는 스타일의 정치인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책, 어떤 뭐 시, 영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의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또 이번에도 책으로 뭐 영화라든지요.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DJ 노무현 정신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내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가 없어요. 김성환 평론가. 근데 과거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나눠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마찬가지였어요. 집권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갈리거나 아니면 공천 확산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대선이 패하고 난 다음에 2012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친노 공천을 한다 안 한다 그 이제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얘기하면은 동계부터 시작해서 친노, 친문 그 과정들을 다 거쳐온 거예요. 과정이. 지금 또 대선 패배했잖아요. 일종의 세력 교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굉장히 좀 아프거나 굉장히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 그랬던 전력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일정하게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또 본질적으로도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네 분 말씀 이렇게 딱 종합해 보면 지금 아무튼 네 분의 공통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선택이 있는 건가?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이 첫 번째 이슈와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조금 더 범위를 좁히고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지금 반발하는 목소리 공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공천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면서 두둔하고 옹호하는 목소리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특정 인물에 비유를 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한쪽에서는 연산군과 다름없다.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데. 평가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 연산군과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럼 어떤 목소리가 오늘 나왔길래 저런 제목이 등장한 건지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신인 축구 선수들이 노장 선수들의 자리에 교체되는 것이 축구계의 흐름이라면 신인 정치인들이 노쇠한 정치인들을 밀어내고 교체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친노는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연산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를 하는 비판, 평가를 내놨고요.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계승을 했는데요. 그 축구에 비해서 축구의 계보를 잇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또 반발, 받아쳐온 거죠. 송영훈 위원과 김성환 평론가께 어려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모습 이재명 대표. 송영훈 대표는 우선 연산군으로 보입니까? 손흥민 선수로 보입니까? 일단 손흥민은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단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재명 대표를 거기다 갖다 비유하는 게 일단 거기는 맞지 아니다.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서른 의원이 연산군 얘기하시는 것도 좀 과해요. 우리 정치가 그렇게 그 극단적인 증오의 언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이재명 대표는 그 정청래 최고가 지금 그 축구 얘기하니까 말인데 예. 저 슈틸리케 전 국가대표 감독.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슈틸리케? 예, 클린스만 이전에 그 독일 감독 한 명 왔다가 중도에 경질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클린스만 감독에 비교를 할까 하다가 클린스만은 그래도 자유방위명 감독이었는데 그냥 놔두죠 다. 그렇죠.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방임을 해서 전부 다 전 지역구 당원들이 경선하게 했으면 아마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예요. 슈틸리케 감독은 나름대로 뭐 본인이 K리그 다니면서 선수 발굴한다고 하고 해서 선수 기용하는데 사실은 무전술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최종 예선도 탈락할 뻔했거든요. 예.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시안컵 준우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팀이었어요. 근데 팀이 전력이 막 떨어진 거예요. 점점 전술이 이상하고 선수 기용도 예. 이상하게 해서 월드컵 탈락할 뻔하다가 결국 본인도 경질당하고 집에 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나 그 리더십이나 어떤 숙련도는 사실은 슈틸리케 감독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군도 아니고 손흥민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슈틸리케 감독 오랜만에 듣네요. 거기다 좀 비유를 하셨어요. 이번엔 김성환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으로 보입니까? 손흥민 선수로 보입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니까 제가 아까 전제를 좀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예. 질문이. 연산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유한 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연산군이었을 때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산군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에 비유하면- 비유한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비유하면 손흥민 선수 팬들이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 지나친 아청꾼이라고 저를 또 취급하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게 뭐 맞다. 그럼 이런 생각이 슈틸리케는 공감하십니까? 근데 그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산군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유하게 되면 일종의 폭군의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폭군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으로도 사실 취급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유해버리거나 폭군으로 비유해버리면은 그건 나가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방송에서 비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저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공천을 초기에 할 때 공관위하고
좀 전략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가는 작업이나 좀 빨리 당대표로서 이 문제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의원들이 같이 재판받는 입장에서 왜 나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뭐 국민의힘하고는 비교 안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공천하는 게 좋습니까? 아, 그냥 조용조용 공천하면 됩니다. 과거에 그냥 다선호했던 의원들, 많은 무슨 개로 불렸던 의원들이 예. 또 민주당이 지난번에 180석이나 의석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확연하게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들 많이 받았는데 예. 그냥 이번에 이기기 위해서 조용히 갑시다. 이렇게 공천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 자기 살을 도려내거나 뼈를 다시 맞추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열음이 나오거나 갈등들이 발생하는 것 그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 업체에 관한 문제라든가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때 지나치게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좀 과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지금 공천에 거의 말미쯤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공천 해놓고 난 다음에 밑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어느 쪽이 공천이 더 잘 됐는지 진짜 친명 공천을 한 것인지 예. 이런 평가들을 다시 좀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연산군이냐 손흥민이냐 두 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윤주진 대표와 김종욱 전 행정관께는 한 30초씩만 각각 드릴 텐데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윤주진 대표께는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손흥민 선수에 비유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좀 논평해 주시죠. 지지율을 또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쾌해하는 축구 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저 얘기를 아니 듣고. 뭐 손흥민 선수를 왜 여기서 왜 손흥민이 나와 이런 말씀하실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연산군에 비유한 거 저 물론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원한입니다. 원한. 어떤 아주 개인적인 원한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왕을 좀 이렇게 예. 폭력적으로 몰고 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약간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한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김종욱 전 행정관은 거꾸로 서른 의원이 연산군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본인이 어떤 하위 10%에 들어간 상황에서 예. 저런 식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분이 동교동계 막내시고요. 예. 여기서 5선을 하신 분입니다. 민주당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실 단어인가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아무리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가서라도 민주당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당원들 77.77%가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예. 연산군으로 비유하고 나가신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좀 정치권이 너무 과유불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좀 적당하게 국민적인 상식선에서 예.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예.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칭찬이나 너무 과도한 비판을 듣게 되면 좋아할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들었는데 그 조심스럽게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뉴스가 지금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에서 컷오프 됐죠. 임종석. 아까 예고했었어요. 본인이 왕십리에 가서 활동하겠다는데 오늘 왕십리역에서 퇴근길 인사. 이 정도 되면은 오늘 당에다 이거 전략공천한 거 다른 분 전략공천한 거 이거 제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성동구에 가서 활동하겠다. 오늘 왕십리역에서 퇴근길 인사라고 했다. 이거 후보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임종석, 윤영찬과 함께 퇴근 인사. 방금 뉴스와이드가 전화 인터뷰 윤영찬 의원과 했는데 윤영찬 의원이 전화 인터뷰 끝나고 절로 갔군요, 바로. 임종석 전 실장과 윤영찬 의원이 함께 퇴근 인사를 하고 있다. 영상과 사진이 들어오면요, 그 내용도 바로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대로 좀 왕십리에 가서 퇴근 인사하겠다. 활동 거기서 한다. 아마 좀 그 모습, 본인이 오늘 오전에 한 얘기를 좀 실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무슨 교도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서른 의원이 뭐 당 나가면서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지금요. 그 목소리 좀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안 가려고 지금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모습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는 이거 다 방탄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조금 핵심적인 내용 좀 정리했는데요. 화면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어떤 선택이 있었어요. 2022년 5월에 대선 패배 2달 만에 보궐선거 개항을 출마했죠. 지방선거하고 같이 된 건데. 그리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잇따라 또 했어요. 이때도 사실은 방탄,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2차례 일었었는데 그 앞서서 불체포 특권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번복한 거 아니냐 지금. 약간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공천 관련해서 비명계 컷오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이것도 역시 어떤 방탄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저 화면에 들어있는 저 내용들 4가지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법치 예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렇게 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군요, 지금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윤준희 대표, 이번 공천 과정의 어떤 내용, 혼란, 역시 이거 특히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이거 방탄의 연장선이다. 약간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대선 직후부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줄곧 보이고 있는 모든 정치적 행보와 결단은 결국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한 어떤 방탄 그 의지가 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패배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연고도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나왔고 당대표를 출마해서 급기야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공천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본인을 또 다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때 본인을 위해서 그 방탄을 해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방탄 의원단을 좀 만들고 싶은 것이고 여러 계파를 포용해서 이기는 180석보다는 든든한 4편, 믿을 수 있는 4편에 151석 그것도 아니라 정말 든든한 4편에 한 120, 130만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임종석 실장 사태로도 드러나는 것이고 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점점 좁아지는 정치의 그 원인은 결국 방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이재명 대표가 뭐만 하면 다 방탄으로 보나? 약간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 2년 동안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가혹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뭐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이 문제만 나와 계속 이걸로 공격을 하는데 아니 한 사람한테 2년 동안 동일한 비판을 하는 게 올바른가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방탄이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의 일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51석을 받았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그거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그 문제를 3, 4년 동안 끌고 가면서 야당 당대표에 대한 비판의 논거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천 사안과 관련해서 불만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본인의 공천과 관련돼 있지 않은데 뭔가 얘기를 꺼내신 분,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묘한 연결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3가지 현상이 최근에 있었는데 우선
가장 요새 목소리 내면서 반발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꺼내요. 작년 7월에서 8월 이재명 측근이 30명 날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30명은 비명계 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박영훈 민주당 전략공관위원 오늘 사퇴한다고 어떤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임종석 잘 봐달라고 3번쯤 전화는 받겠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분들과 뭐 임종석 컷오프 약간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미리 좀 꺼내놨다. 뭐 내일이면 뭐 알 수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얘기했다고 또 알려졌죠. 그리고요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 얼마 전에 선관위원장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뭐 개인 신상을 얘기했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떤 여론조사 업체 관련해서 허위 보도 받고 나도 속았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그 여론조사 업체가 들어갔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다고 합니다. 이 3가지의 모습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에 이제 7, 8월부터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내가 30명을 날려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 그래요. 해당 업체를 그 선정하는 또 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되는 내용이 약간 좀 이 불일치했거나 또는 위원장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후보 저 후보 중에 누가 더 우세한지 또 어떤 인물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그건 선거의 가장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걸 조사했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이런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좀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 지금 퇴근길 인사했는데 여기에 송갑석, 윤영찬, 홍영표 그러니까 비명계 분들이 지금 다 왕십리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저녁에 다 모여서 근데 모이고 나서 퇴근길 인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왠지 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요.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임종석 간절한 마음 지도부에서 받아주길 계속 뭔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도부에서 간절한 마음이다 받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꺼내놓고 있군요. 이게 읍소라고 봐야 됩니까? 뭐 경고입니까? 아니면 요청입니까? 아무튼 저런 얘기를 계속 꺼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요. 그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아까 3가지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줄까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홍영표 의원서부터 그다음에 박영훈 지금 전 의원이 됐죠. 그리고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 이런 얘기들 꺼냈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이쯤 되면 뭔가 사전에 얘기가 되고 계획된 게 아닌가 아니면 이건 완전 억측이다 그렇게 보는 거. 자 패널 4분께 앞에 OX 팻말 있거든요.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인다 하면은 O 이거 완전 억측입니다 하면 X를 들어주세요. 자 제가 예상한 대로 2분씩 O와 X가 있는데 요거 내용이 똑같으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윤주진 대표하고 김종혁 행정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는 이거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선택하셨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없이는 이럴 일이 지금 벌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 돌았고 그 업체가 하필이면은 과거에 성남시와의 어떤 인연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김병기 뭐 위원장이라든지 이 당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친명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강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또 탈당과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는 확실하게 비명 친문은 물갈이를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들의 어떤 공통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종혁 전 장관 X 이걸 억측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선택하셨네요. 저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이번에만 터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정치를 그래서 계속 봐왔고 평론하신 분들이라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은 있어 왔었다라고 하는. 이건 보통 일어나는 일이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2010년, 2020년 3번의 선거를 통해서 친문 후보들 중심으로
소위 예를 들면 정당이 구성되거나 국회가 구성돼 왔었습니다. 당연히 2024년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구체제, 완고한 이 체제들의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12년 동안 구성되어 있는 구 시스템 자체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파열음은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알았다면 이 부분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년 동안 유지된 구체제를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는 구도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도 파열음은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한 대로 계획이 관철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30명을 날리겠다 이런 얘기들은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표와 관련해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막 도처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뭐 때문에 30명 안팎에 누가 이 얘기를 가지고 가결한 거 아니냐.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홍영표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좀 과다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왕신미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성동구와 관련해서 소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원인이 많이 이런 얘기도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민주당 내부에서 토론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 토론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왔을 때 전체판에 어떤 선거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많은 토론들이 이미 있어 왔어요. 하지만 공관위원회 발언은 잘못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문제 같은 경우는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가장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기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왕십리에서 퇴근길 인사하는 영상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만나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저런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좀 저렇게 잡히고 있는데요, 지금요. 지금 왕십리 모습 계속 화면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뭐가 좀 뭐랄까요. 최소한 이게 잔잔하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잔잔하진 않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것도 좀 논란입니다. 아까 윤영찬 의원께 제가 잠깐 질문 드렸었는데 2명의 의원이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는 다른 판단을 한 거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이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관련해서 나온 내용. 이 화면에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금품 수수 관련 의혹이거든요. 기동민, 이수진 의원.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제 라임 사태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인데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뭐 정치자금 1억, 그다음 양복인데 일단 양복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 그러죠. 사실상 컷오프가 됐어요. 오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근데 지금 약간 금품을 받은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 결정이 나왔어요. 경선하라고. 근데 여기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동민 의원은 양복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수진 의원은 일단 금품수 관련해서 전면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판단이 나왔죠. 공천 관련해서는요. 오늘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공관위에서는 금품 수수를 본인이 인정한 후보의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기동민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본인이 시인을 했고 많이 비교가 되는 이수진 의원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라왔고 이수진 의원은 정상적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현재 혐의를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계양을도 향후에 좀 전략 지역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제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용훈 의원, 지금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시인을 하는 사람과 시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다. 그 차이라는 걸로 약간 들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결국 다 부인을 하면은 공천하고는 상관이 없다. 공천은 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게 지금 한마디로 하면 민주당 공천은 오리발을 내밀면은 자격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방금 그 하신 말씀은요. 본인 스스로도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로서 저 잣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실지 대단히 의문이에요. 그러면은 부인하면 어쨌든 웬만하면 자격을 받고 시인하면은 심사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기동민 의원은 양복 받은 부분은
본인 인정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컷오프가 됐고 비리의 이수진 의원은 사실 원래 서울 서대문에 공천 신청했다가 거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성남 중원에 간 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기서 윤영찬 의원하고 경선에 붙여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공천이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수진 의원, 저 비리의 이수진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그 자리에 가서 인증샷 찍는 거 영상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은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리고 2016년, 2020년 총선 얘기를 우리 김종욱 행정관께서 하셔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예. 2016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에 그 당시 하위자 20%가 있었습니다. 20%가 25명이었는데 그중에 10명이 결국 공개가 됐어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10명이 공개가 예. 됐는데 이렇게까지 반발이 극심하지 않았고 탈당하신 분이 그 당시에 전북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 딱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고요. 2020년에도요. 소위 조금박해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쓴소리 많이 예.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그중에서 금태섭 의원만 경선 탈락하고 조응천, 박용진 의원은 재선에 성공을 했고 김혜영 의원도 공천을 받았죠. 지금처럼 폭압적이고 일방적으로 특정 계파나 반대파를 말살하는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립니다. 김수환 평론가, 사실 지난해 초에요. 그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기소 그 혐의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 민주당에서 결정한 게 기동민, 이수진 비례위원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 등등등해서 기소권과 관련해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당에서 그렇게 판정을 하면서 이거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지만 예외로 두겠다. 정치 탄압이니까 이런 판단을 당에서 미리 했었거든요. 근데 공천과 관련해서는 다르네요 지금 상황이. 이게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건 맞아요. 맞고 정치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모든 예. 의원들이 다 그때 반발했었거든요. 예.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발했었고요. 근데 그 사안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민주당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알지를 못하기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동민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예. 중간에 광주 MBC 국장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지금 인정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기소가 된 예. 거예요. 기동민 의원은 김봉현 회장하고도 같이 해외 그 중간에 껴있다는 일종의 브로커 격으로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외도 갔다 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김봉현이라는 사람과 기동민 의원은 만났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근데 기동민 의원은 1억 원이란 현금은 받지 않았고 양복은 내가 선물 예. 받았다 그건 이렇게 시인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은 중간에 끼어 있는 광주 MBC 국장을 지냈다고 하는 사람하고 그 김봉현 회장하고 같이 만난 적은 없다고 그래요. 예. 이것도 혐의 그 공소장 안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받았다. 예. 정치 자금은 500만 원을 받은 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수진 의원은 만난 적도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주장하는 있고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누가 더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당에서 판단을 할 때 경중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당에서는 기동민 의원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렇게 겁니까? 그 판단은 제가 들어가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두 사람과 관련되는 혐의로 볼 때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걸로 보면 한 사람이 기동민 예. 의원이 1억 받고 양복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양복 받은 거 인정했다고 예. 얘기하고 김봉현 회장하고 만나서 같이 뭔가 그 여행을 가거나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하고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만나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굳이 제가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좀 가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동렬해 놓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저는 잘못된 지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예. 그 말씀 하나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과격한 표현을 쓰시거나 아니면 일종의 프레임 같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앞서도 공정한 잣대로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있으면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방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왜 헌역을 한 명도 컷오프 안 하고 그리고 찐윤이라고 불리고 용액관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의원들이
줄줄이 다 지금 공천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계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어설퍼 보이고 시끄러운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더 그게 계획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거나 일종의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예. 거는 조금 공정한 잣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당 사항, 야당 사항, 공천과 관련된 사항, 어떤 사법적인 사항 이건데 왜 민주당 쪽으로만 이렇게 몰아치는가 약간 그런 불만적인데 이거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제가 그러면은 두 분인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 한 1분 조금 안 되게 시간 각각 드릴 텐데 우선 김종욱 전 내가 저 행정관께서 이름을 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그 공천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공관위가 검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적어도 검찰의 잣대로 이걸 됐다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관위가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관련 질문을 추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 이 공관위에서 이걸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만 지금 성북을 여기를 전략지역구로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상 기동민 의원 컷오프 관련된 내용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합의를 최대한 구하고 그 합의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저기 투표를 붙였고 투표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고 지금 기사 나온 내용 그렇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컷오프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 하기로 했고 이수진 의원은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공관위의 신뢰성 자체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동일한 문제가 얼마나 큰 경중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안 그렇게 되면 저기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 이걸 동의하기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동민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의원 그룹들에서는 이 건을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좀 명확하게 좀 공관위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의원이요. 우리가 핵심을 찾고 비켜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굉장히 중한 혐의로 재판 여러 개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에는 과거 모범적인 혁신의 선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김상곤 혁신이라고. 그때 김상곤 혁신에서 어떤 안을 내놨습니까? 기소만 돼도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거 어디로 가버렸어요. 왜? 당대표가 가장 중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고 공천 자격을 안 주면은 당대표부터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도덕성 심사 소위로 보낸다고 해서 인정 여부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판단하는 지금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둘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컷오프되고 한 사람은 경선에 붙여지고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뭐 얘기를 반박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본질적인 측면으로 돌아가면 검찰의 잣대는 공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의 인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야당 대표를 샅샅이 수사하면서 그러면 영부인과 관련된 수사나 이런 건 공정합니까? 그리고 그걸 특검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하자고 할 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 의원 컷오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럼 제대로 된 공천 맞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질문을 같이 동시에 던져줘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천 얘기 쫙 하면서 양따 공천 얘기인데 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요. 지금 공천을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공천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동안 현역 불패다 뭐 이런 지적 받았고요. 그리고 이 공천 받으신 분들 연령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 꼰대당 뭐 이런 표현까지 원래 등장을 했어요. 이런 평가인데 오늘 국민의힘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자, 현역 의원을 이긴 시인들 오늘 2차 경선 결과 발표에 나타났어요. 오늘요. 자, 그럼 오늘 경선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차 경선 결선 결과 총 2개 선거구입니다. 서울 한 곳, 경기 한 곳, 서울 양천구 갑, 구자룡, 경기 강주시 을, 항명주. 2차 경선 결과 총
24개 선거구입니다. 남구울, 김기현, 경기 성남 분당구울, 김은혜. 자, 그럼 오늘 경선구가 뭐 굉장히 많은 한 20곳도 넘는 경선구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서 탈락하신 분도 있고요. 시인이 된 분도 있고요. 막 그래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좀 주목을 받은 결과인데 2차 경선 격전지가 많았는데 일단 서울 양천갑에서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구자룡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픽 아닙니까? 이겼어요. 현역 비례의원을 꺾은 겁니다. 공천 받았고요. 그리고 울산 남구을 김기현 전 대표, 역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감점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겼습니다. 공천됐고요. 그리고 부산 수용에는 현역인 의원이 전북민 의원인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역 의원을 신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보면 현역 의원 탈락자가 지금 4명이 나왔어요. 그중에 한 명은 조수진 의원은 비례인데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번에 탈락을 한 겁니다. 오늘요. 이런 결과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요거 윤준희 대표 오늘 경선 결과 발표는 이거 좀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싸고 뭐 현역 불패다, 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현역을 결국 살려주는 것으로 간다 이렇게 비판들이 있었는데 오늘 결과만 하더라도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뒤늦게 약간 좀 의식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그냥 그렇게 나온 겁니까? 이게? 앞서 발표된 지역들은 워낙에 그 현역 의원들의 그 지지 기반이 강한 곳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현역을 무리하게 배제했을 경우에 본선에서 표심이 갈라져서 오히려 지는 공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을 하는 것인데 오늘 나온 이 지역들은 사실은 이 현역 의원의 아성을 그 도전자들이 많이 깨고 넘어선 상황이고 특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나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청년의 이름으로 도전을 해서 이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 공천에서 어쨌든 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 의원님과 그런데 오늘 승리한 뭐 신인 대표적인 게 구자룡 비대위원과 장혜찬 전 최고위원인데 공교롭게도 각각 이른바 친 한동훈, 친 윤석열 대통령 약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구분을 지면은 좀 분위기는 찐 정도의 수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지역에 이왕이면 권력의 실세와 가까운 분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지역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침명을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야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야 전체 흐름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제가 볼 때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 신인 횡사, 현역 불패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언론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신인 횡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현역 불패. 근데 이제 오늘 일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충윤 단수. 친윤 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제 좀 노예졌다 그래서 꼰대 공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감흥이 없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정에서의 출렁임도 있습니다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대진표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구축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 자체는 국민의힘이 소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와 관련돼서 강남 지역과 TK 지역 같은 경우를 뒤로 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공천을 하는 사례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공천을 한다는 건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와, 우리 당은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약진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전체적인 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얼개를 가지고 판단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이제 진짜 배기 공천을 남기고 있다. 킬러 문항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죠. 기다려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는요. 영상으로 좀 바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이경수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까지 쓰시던 방이에요.
윤준희 대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영수 여사 생가를 찾았다는 건데 글쎄요. 대선 후보 시절에도 찾았다고 그러죠. 이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유경수 여사가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영부인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그 당시를 경험했던 분들이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찾아서 추모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국정을 난맥상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본인의 좀 더 이 국정을 지도자로서의 예. 그런 어떤 의지, 결연한 의지를 좀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좀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앞서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해 말로 자주 만났고요. 오늘 유경수 여사 생가까지 방문한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별히 챙기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이거를? 일단 보수 결집용이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행보를 보였다고 하는 것. 또 이전 대통령들은 왜 그러면 안 갔을까?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정치 행보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일단 자기 편을 결집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찍었던 그 지지층들 선택했던 사람들이 예. 이번에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포기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들로 가는 건 이게 일종의 선거 승리의 법칙의 ABC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길을 밟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천과 관련 내용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행보까지 쭉 이어가 봤는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는데 우선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제와 시간에 제한 없는 끝장 토론과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겸허하게 위원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만남과 대화와 상생의 기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우리 선거의 최영 씨는 소위 말하는 한국의 이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00명 증언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명 증언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자, 뉴스와이드 지금부터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보겠는데요. 오늘은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과거에 이 경기지사 시절 그리고 정치인이실 때 좀 보셨는데 오늘 또 위원장으로 제가 오늘 좀 만나게 됩니다.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정부 기관인데 이걸 맡고 계시잖아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다시 복귀를 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네. 지금 경사노위 가장 큰 현안은 뭡니까 지금? 예, 2월 6일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예. 가장 큰 현안은 빨리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예. 지금 우리나라 너무 일자리가 해외로만 빠져나가는데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또 하고 또 그다음에 이중 구조 그러니까 좀 돈을 많이 받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과 예. 아주 영세한 근로자들 예. 이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일단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험난한 과제 같은데요. 예. 그리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했던 게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안 됐어요.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돼서 무산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영세 사업장은 가만히 둬도 지금 문을 닫는 데가 많잖아요. 예. 굉장히 어렵고 이건 노사가 다 어렵습니다. 사장도 힘들어서 문 닫고 노동자들도 뭐 그래가 거기 다녀가지고는 시집장가도 못 가겠다 이렇게 어려운 데인데 예. 이런 데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다시 또 한 명만 사망하면 바로 사장 구속도 되고 이러니까 지금 그만하겠다. 예. 이런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이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예. 조금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안 해가지고 지금 1월 27일부터 예. 지금 바로 시행을 하고 있죠, 법이. 근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예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어떤 걸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게 83만 곳이 넘는데요. 예. 지금 5인부터 시작해서 49명까지. 예. 50인 미만입니다. 예. 이 많은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예. 일일이 다 시설을 고쳐주고 또 뭐 일일이 다 이 규정을 다 알려드리고 예. 안전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은 예.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유예를 해서 오. 시간을 두고 해야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노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회적인 이슈일 수 있는데 이른바 이제 정년 연장 부분이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이른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한 노동 이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적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기업 공무원, 예. 공기업은 65세까지 늘리면 바로 혜택을 보는데 예. 그럴 경우는 젊은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앞에서 빠져줘야 뒤에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되는군요, 또. 그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젊은이들에게 절망이고 또 작은데 그러니까 영세한 작은 사업장은 기업들, 예. 정년을 아무리 80세 하라 그래도 뭐 다니기 싫어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심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청년들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볼 때는 예. 무조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의 정년 연장만 하게 되면 예. 청년들이 절망하게 되니까 그것도 또 배려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자, 다음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거 정책 이슈인데요. 과거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제 광역 급행철도 GTX 네. 각별한 관심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노선 가운데 이제 GTX의 일부 구간이 곧 준공을 해요. 네. 이게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건데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보시면서. 이건 뭐 제가 제안하고 벌써 14년이 넘었는데 예. 그때부터 했으면 벌써 개통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승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보통의 지하철, 전철보다는 3배 이상 빠릅니다. 이게. 100km 이상으로 굉장히 빨리 가는데 예. 아주 좋은 이 지하철도인데 이거 정말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예. 수도권의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의 철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본인이 이걸 구상하시고 추진했을 때 그 생각이 좀 많이 나시겠네요. 지금. 예, 정말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건 타보시면은 다들 좋아하시는데 예.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으로 오늘 인터뷰를 하지만 그래도 정치권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 정치인이셨고 그리고 도지사도 역임하셨고 지금 좀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네. 질문 좀 몇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586 운동권 청산 이걸 외치면서 지금 총선 굉장히 좀 진행 중이거든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586 운동권 청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주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운동권들이 민주화에는 기여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민주주의가 1987년 이후에는 예.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민주주의 이상으로 각 분야가 선진 사회로 발전해야 되는데 예.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586 운동권들이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했다. 그게 이제 전대협 한 청년. 예. 이 사람들이 뭐 다른 모든 그 분야보다도 도덕적인 뭐 우위에 앉아가지고 뭐 지나치게 독선적인 예. 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다른 쪽에 기회도 없고 또 지나치게 이 사람들은 어떤 언론인보다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뭐 위에서 호령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예. 좀 그만해라. 그 민주화 시대에 외치던 이런 때는 이제 그만 울고 먹자.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 많이 공감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 여론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운동권 청산 얘기를 굉장히 자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활동을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약간 한바 약간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한바가 아니고 제 아내가 한바인데. 부인께서.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이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해요. 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하는 것은 예. 인기도로서 이렇게 지지도로서 이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 국민의힘에 예.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 지지도 상승으로 또 많은 그 광팬들이 예. 한파들이 많이 형성된 것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활동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신 어떤 장면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좀? 굉장히 모든 부분에 저는 이제 처음에 좀 우려를 했어요. 정치 처음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한 사람보다도 예. 훨씬 정치적인 문제나 각종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 예. 아주 쉽고도 이 전국을 찌르는 예. 명쾌한 그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정리하는 이런 걸 보면은 예. 상당히 좀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모습은 약간 부러우십니까 혹시? 그러면 저는 뭐 그 타고난 재주가 그걸 못 따라가지만은 이 예. 말이 빠르면서도 예. 정확하고 그걸 아주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 못하는 걸 탁탁 정리해 주니까요. 그런 걸 상당히 좀 놀랍잖아요.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거. 거기다가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는 상당히 패션이나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또 인기가 또 다른 인기가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큰 정책 이슈라고 한다면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지금 네. 정부와 의사단체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에서는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총선을 위해서 의대 증원 문제를 들고 나왔다 약간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약간 뒤로 물러날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주의자, 예. 법치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것 갖고는 아무리 표가 생긴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이제 노동개혁에서도 예. 지난번에 화물연대다, 건폭, 노동자 회계공시 이런 데서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의사 이 진료 거부에 대해서도 이거는 법에 안 맞지 않느냐. 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데 왜 의사들이 환자 치료를 안 하고 떠나버리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로 보고요. 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수술 받고 입원해 가 있는 분이 있는데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의료 대란 속에서도 이 병원을 지키고 환자를 지키고 인수를 베푸시는 의사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떠나신 분들 빨리 돌아오셔서 의사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 아닙니까? 뭐 의사 대신에 우리 뭐 앵커가 하실 수 있다든지 정치인이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변호사도 못하고 의사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의료진들께서 빨리 환자들 옆으로 돌아오셔서 문제되는 것은 협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대화하시면 되잖아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뭐 이게 바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대화를 하면 되는데 환자를 지키면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실 그런 기회가 많으셨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을 좀 하나씩 꼽으신다면 좀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 같다. 근데 요건 좀 아쉬운 게 좀 있다. 이런 게 좀 보이실까요? 19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헌법이 새로 생겨서 7명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있었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쭉 있었지 않습니까? 7명의 대통령 때 계속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도 법치가 무너지고 이 의료 대란 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지나치게 법치가 무너지니까 피해보는 것은 결국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 확실하게 법치를 세우는 이 만약에 불법을 방치한다면 이건 국가도 아니고 또 대통령으로서 이 불법이 방치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면 내 대통령 아니다. 이 정도로 자기 직을 걸고 이 법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잘하는 거고. 그런 대단한 장점인데. 다만 이제 좀 더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소통, 특히 언론인들하고 자주 이 매일 도스티핑은 아니더라도 자주 좀 이렇게 언론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소통하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거든요. 소통을 좀 더 자주 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통 부분은 조금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좀 더 건가요? 자주 하셔야 된다. 혹시 만나실 때 그런 조언을 혹시 저는 뭐 해보셨나요? 조언을 하는데 예.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옆에 많은 참모들이 있으니까 예.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주 소통하실수록 점점 지지도가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